안녕하세요, 하하랩입니다. 오늘은 환경오염물질 중 하나인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키고 활성탄에 흡착시키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산성비가 생기는 원인이 궁금하신 분, 흡착의 원리와 활성탄의 기능을 알고 싶으신 분, 더 나아가 이 실험에서 이용된 반응을 알아보고 발생한 기체의 양과 흡착 면적 계산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저희 하하랩에서는 학생들에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과학 이론들을 실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과학과 수학이 연결되는지 필요할 때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 설명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용액이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 속에 골고루 녹아 들어간 액체를 말한다고 했죠. 초등학교 과학에는 기준에 따라 용액을 분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겉보기에 따른 분류는 색깔이나 냄새 등 오감을 통해 분류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용액의 성질에 따른 분류로 주로 지시약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용액의 색깔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액의 성질에 따라 산성, 중성, 염기성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용액의 성질에 따른 지시약 색깔의 변화는 다음 실험의 설명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용액의 성질은 액성이라고도 합니다. 액성을 나타낼 때는 산성도를 사용하며 산성의 세기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pH를 사용합니다. pH란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pH가 7인 용액은 중성, pH가 7보다 작은 용액은 산성, pH가 7보다 큰 용액은 염기성입니다. 이렇게 pH는 산성의 전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pH 차이가 1이면 수소이온 농도는 10배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진 이산화질소 기체는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만큼 독성이 있습니다. 또한 물에 잘 녹아서 산성을 나타내는 질산을 만들기 때문에 산성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래 사진은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키고 활성탄을 넣어 흡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직 갈색 배기가스 실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오염에 따른 산성비의 생성과 활성탄의 기능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지구입니다. 지구는 어느 정도의 오염에 대해서는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자정작용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환경오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오염은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이며, 수질오염은 공장 폐수, 생활 폐수 등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환경오염 물질들이 쌓이면서 지구는 점점 병들게 되고 결국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의 주제가 산성비에 관련된 것이니 대기오염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배기가스들이 공기 중에 방출되면 바람에 의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 구름에 있는 수증기와 물을 만나 산성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산화질소의 경우 물과 섞여 질산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산성비는 산림을 파괴시키고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며 건축물의 부식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기가 깨끗하더라도 비가 내리는 도중에 대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섞여 탄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깨끗한 빗물이라도 pH는 5.6에서 6.4 정도가 되며 약한 산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빗물이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이산화질소나 이산화황을 만나게 되면 질산 또는 황산을 만들기 때문에 pH가 5.6보다 작게 되어 산성이 더 강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산성이 더 강해진 비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산성비가 내리면 어떤 피해들이 발생할까요? 산성비에 의해 물이 산성화되고 특히 pH가 5 미만인 경우 물고기의 알이 부화될 수 없으며 더 낮아지면 다 자란 물고기들도 죽게 되고 호수, 강, 연못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산성비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면 토양의 미생물과 효소 등의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식물의 경우 잎이 마르게 되고 나무들이 말라서 산림이 파괴에 이릅니다. 산성비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경우는 적지만 황화수소와 같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천식, 기관지염 등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산성비는 철, 구리 등의 금속의 부식을 일으키기도 하며 석회암이나 대리암 등으로 만들어진 건물, 조각상, 비석 등의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손가락과 코가 없어진 어린아이 조각상, 제발 그만! 이라고 하는 절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산성비는 이렇게 많은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산성비가 되기 전에 대기로 방출되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들을 줄일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흡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이나 옷에 잉크의 얼룩이 묻어나고 화가의 옷에서 페인트 냄새가 나고 의사가운에서 양냄새가 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혹은 음료를 다 마신 후 물로 헹군 뒤에도 음료의 냄새가 계속해서 나는 것을 경험해보셨나요? 그 이유는 잉크나 냄새의 원인 물질들이 다른 물체의 표면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체의 표면에 물질의 입자가 달라붙는 현상을 흡착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실험에서 발생시킨 이산화질소가 플라스크 안에 모인 모습입니다. 이산화질소는 플라스크 내의 부피를 채우기도 하지만 플라스크 표면에도 상당수의 입자가 흡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면에 달라붙는 흡착을 이용하면 공기 중의 이산화질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된 이산화질소가 모두 흡착되려면 얼마나 넓은 표면이 필요할까요? 실험 설명서에서는 농구장 넓이 정도의 표면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구장의 긴 쪽은 28m, 짧은 쪽은 15m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420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넓이는 플라스크 내부의 면적을 고려하면 약 2만 개 정도의 플라스크에 해당됩니다. 발생한 이산화질소의 양과 흡착에 필요한 면적의 관계 계산은 이 영상의 후반부에 중고등 수준의 설명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험에서 발생된 이산화질소를 모두 흡착시키기에 플라스크 내부 면적은 너무 좁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크 안에 농구장 넓이 이상의 물질을 넣을 방법은 없을까요? 기체나 액체의 분자를 흡착시킬 수 있는 물질을 흡착제라고 합니다. 좋은 흡착제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기는 작아도 상당히 큰 표면적을 가진 물질이어야 합니다. 또한 흡착되는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재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며 비교적 저렴하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흡착제는 바로 활성탄입니다. 활성탄은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흡착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탄 입자의 내부에는 작은 크기의 구멍이 많이 있는 다공성 물질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구멍과 굴 모양의 면적들을 고려하면 활성탄 1g에는 약 950에서 2000제곱미터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 스프 하나가 10g 정도이니 1g은 라면 스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활성탄은 사용되는 양에 비해 막대한 표면적을 가진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성탄의 다양한 사용 사례와 재활용 방법은 다음 실험의 설명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탄 1g에는 약 1000제곱미터 이상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적은 양으로 어떻게 막대한 넓이를 가질 수 있고 많은 양의 기체 분자들을 흡착시킬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표면의 구조에 있습니다. 구슬과 같이 속이 꽉 찬 입자라면 그 표면에만 흡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탄의 경우 내부 구조가 꽉 차 있지 않고 수많은 구멍과 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멍과 굴들을 둘러싼 표면 모두가 기체 분자가 흡착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많은 분자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에도 흡착하게 됩니다. 다음은 휴대폰 카메라 앱에서 하이퍼랩스 기능을 이용하여 이산화질소 기체가 모이는 모습을 약 30배속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스크 내부의 이산화질소가 모이는 모습을 빠른 속도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추가 실험 영상 보시겠습니다. 갈색 배기가스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메라의 하이퍼랩스 기능을 이용하여서 긴 시간이 걸리는 실험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도록 녹화해 보겠습니다. 구리 가루 안에 황산수소 나트륨과 질산칼륨을 이미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비커에 붓고 (100ml) 채웠습니다. 사용한 시약은 빼고, 이미 열 스티커가 노란색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용액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이퍼랩스 기능을 시작하여 좀 더 빠른 속도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을 넣고 난 뒤에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혼합 용액을 뜨거운 물에 담근 지 약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반응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서 꺼내서 물을 치워넣고 미리 준비해둔 탄산 나트륨 속에 담그겠습니다. 거품이 발생하면서 반응이 종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파란색 보이시나요? 구리 때문에 파란색이 보이는 것이고요. 끝났으니까 옆에 치워놓고, 아이들과 함께한 실험에서는 활성탄 병에 들어있던 2g의 활성탄을 모두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반 정도만 따로 덜어놨습니다. 약 1g의 활성탄을 이용하여 흡착시켜 보겠습니다. 아직 약간 갈색이 보이실 겁니다. 조명에 따라서 잘 안 보일 텐데 약간 갈색이 남아있습니다. 흔들자마자 바로 투명하게 변해버리네요. 자, 이렇게 플라스크 안에 모인 이산화질소는 1g의 활성탄으로도 충분히 흡착시킬 수 있는 기체의 양이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g이 아니라 0.5g만 있어도 충분히 흡착시킬 수 있는 이산화질소의 양입니다. 이상으로 추가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실험 영상 잘 보셨나요? 플라스크 안의 갈색이 시간에 따라 진해지다가 약 10분 정도 이후에는 더 이상 진해지지 않았습니다. 20분가량 지난 후 호스를 제거하고 활성탄 약 1g만 사용하였습니다. 활성탄을 투입하는 중에도 흡착이 일어나 갈색이 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약간만 흔들어도 플라스크 내부가 완전히 투명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등 수준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발생시킨 이산화질소의 성질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산업에서 중간 물질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질산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방출되면 빗물과 섞여 질산을 만들기 때문에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산화질소는 색깔을 띤 기체로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 경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나 공장에서 고온 또는 고압 상태에서 연료의 연소가 일어날 때 공기 중의 질소가 산화되어 일산화질소를 만들게 되고, 더 산화되어 이산화질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체 상태의 질산은 천천히 분해되어 이산화질소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실험의 경우 실험 키트에 질산을 배송하기 위험하므로 비교적 안전한 질산 칼륨과 황산수소 나트륨을 반응시켜 질산을 합성하고, 이를 구리와 반응시켜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실험에서 발생한 이산화질소의 양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발생된 이산화질소를 모두 흡착시키는 데 필요한 표면의 넓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은 기체의 양과 온도,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실제 기체의 경우에도 이산기체식을 이용하여 근사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기압 25도씨 22.4L의 부피 속에는 약 6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플라스크의 부피 약 150ml와의 비를 이용하면 플라스크 내부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수는 약 4 곱하기 10의 21제곱개가 됩니다. 역시 어마어마한 분자 개수입니다. 이번에는 계산된 플라스크 속의 기체 분자들이 모두 흡착하는 데 필요한 표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1제곱cm의 표면에 약 10의 15제곱개의 분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이산화질소 모두가 흡착되려면 실험 설명서에 나온 대로 농구장 넓이와 비슷한 약 400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산성비의 발생 원리를 살펴보고 물질의 입자인 분자가 활성탄에 흡착되는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화학 반응식을 알아보고 기체 분자의 양과 흡착 면적의 계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질문을 받고 있으니 궁금한 점을 남기시면 답변을 남기거나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